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첫 번째 등원일인 지난달 30일 한겨레 신문은 초선 의원 132명의 각오와 사진을 실은 바 있지요. 4년간의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는지 언론으로서 지켜보겠다. 이런 함의를 내포한 기획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으로 현재 활약하고 계신 새내기 국회의원 기동민 의원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비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네. 왜 새내기라고 하니까 웃으세요? 저는 중고 같아서요. 중고 상품? 예, 뭐 정치권에 네. 비교적 뭐 실무하면서 오래 이렇게 좀 지켜봐서 그런지 새내기 그러면 좀 많이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신상품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신상은 아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그 의원 배지를 달고 정치 네. 무대에 서는 거는 처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 번 출시됐지만 여러 번은 아닙니다. 두 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하여튼 제대로 네. 출시된 상품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네, 어찌됐든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 네. 팟짱 스튜디오에는 처음 네, 나오셨어요. 처음입니다. 네.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 방송 5개 채널로 동시 생방송 되고 있고요. 전 세계 그렇군요. 164개국에서 네. 보고 있습니다. 우선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우리 당 초선 의원이 57명이에요. 57명인데 그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상당히 좀 이렇게 수많은 과정들과 아픔, 시련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국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 보고 있으면 되게 좀 애잔한 느낌들도 들고 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의 무게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런 느낌들이 좀 새삼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뭐 덜컥대는 이런 과정들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좀 아주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첫날 들어갔는데 네. 921호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휘황찬란한 신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더니 덩그러니 책상에 먼지에 컴퓨터도 없고 네. 지금도 정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이렇게 새롭게 19대에서 20대로 이제 2월이 좀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도 그 과정들을 좀 채우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는 무관하게 국민들은 20대가 좀 19대와는 달랐으면 좋겠다. 총선 같은 경우에도 전혀 다른 정책 상상력으로 지금의 구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좀 새롭게 해라, 변하고 혁신해라 네. 이런 기대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걸 텐데 그런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 타고 가득한 게 사실이죠. 그렇군요. 지금 원내대변인 맡고 계세요. 네. 20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변인 되신 건데요. 네. 대변인을 잘 맡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일이 많고 기자들한테 시달리고 예. 새벽 1시에도 기자가 전화하고 네. 새벽 5시에도 전화하고 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 제가 가끔 들었는데 네.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기자들한테 하루에 전화 몇 통 받으십니까? 뭐 몇 통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요. 상당히 네. 많이 오더라고요. 새벽부터 네. 새벽까지 많이 오고 그리고 네. 또 기자한테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잖아요. 네. 언론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고 특히 네. 이제 기성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잣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저희들이 만나는 첫 번째 국민이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만나 나가고 있는데 어려운 거는 그런 겁니다. 예전에 여의도에서 이제 정치적 실무를 주로 했을 때는 네. 기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 실무자들의 애언과 처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서로 의견 교환하고 좀 스스로 먹고 편하게 만났었는데 네. 어느덧 대변인이 딱 되어서 네. 그렇게 스스로 먹고 편하게 대하려고 하니까 네. 장벽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뭐 좀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뭐 과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가진 생각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들은 좀 많이 다르겠구나. 그래서 좀 더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잘 안 돼요. 그렇군요. 국회 출입 기자가 1,000명이 넘다고. 예, 등록된 기자가 1,000명이 훨씬 더 넘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1,000명한테 한 번씩만 전화를 받으셔도 하루에 1,000통일 거 아닙니까? 정말 죄송스러운 거는 네, 전화를 받아서 그 소속사와 이름은 제가 되게 익숙해요. 예, 예. 근데 그분을 제가 몰라요, 현지에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 물어보기도 참 지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런 과정들을 몇 개월은 반복을 해야 예. 겨우 얼굴 익히고 인사하고 예. 그럴 수 있을 것 몇 같습니다. 시에 출근하십니까? 저는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이에요. 네. 예전에 서울시 있을 때도 조금 뭐 네. 대여섯 시면 출근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다 나와라 이런 건 아닌데 아침 시간이 예. 제가 뭐 생각도 좀 하고 신문도 좀 보고 자료들도 좀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어서 비교적 아침 일찍 시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921호는 누가 쓰시던 방인가요? 예전에 강기정 의원께서 쓰시던 방이에요. 강기정 의원이요. 네, 네, 예, 그렇군요. 그분은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네. 갑자기 강기정 의원님의 그 이무리한 행진곡 노래 부르던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광주에서 이제 그 선거는 출마하지 않으셨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번 광주와 호남 선거를 보고 느끼신 바가 대단히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떻게 정권 교체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실추된 더불어민주당의 신뢰 네. 이런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고민하고 계신 걸로 들었고요. 지난번에 그 호남 그 의원님들 호남 민심 회복 반환 선거 결과 평가 이런 네. 토론회에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는 거 들었는데 되게 절절하고 그리고 거침없는 말씀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좀 아리고 쓰리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나흘 강기정 의원님하고는 또 네. 어떤 인연이 있냐면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뭐 일했던 그런 그래요? 전국연합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도 두 분이 전국연합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어서요. 네. 전국연합이 1992년에 92년도 생긴 92년도에 이제 예전에 육전조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전 조직. 옛날 얘기 나옵니다. 예. 뭐 전대협, 예. 전노협 예. 이런 부문 대중 조직들이 예. 연합체를 이루어서 전민련 다음으로 이제 대중조직 연합체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전민련이 유월항쟁을 이끌었던 그렇습니다. 네, 네. 지도부라고 네,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렇죠. 그 후속 네, 신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연합이라는 예. 지금으로 치면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 시민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제야 운동 단체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정치의 중심이 지금 완벽하게 제도권으로 많이 옮겨와 있어 보이는데 네. 그 당시에는 제도권 의회에도 정치의 중심이 있었지만 거리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국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이제 함께 일했던 그분이 이제 광주 한남 연합에서 일을 하셨었고 네. 저는 전국연합 본부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또 예. 재밌는 경험은 예. 둘 다 폭력 전과가 있어요. 어떤 폭력 전과가 있냐면 예. 국회 폭력이라는 건데 아, 그분도 이제 뭐 그 이 날치기라든지 특히 예산안 날치기라든지 4대강 날치기 예, 이런 예, 부분들에 예. 대해서 예. 묵고할 수 없는 예, 그런 예. 분이었죠. 정의파죠. 예. 저도 또 묘하게 예, 그때 당직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네. 뭐야 저희들이야 실무자들이야 지도부에서 이제 명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그런 날치기 저항 폭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몸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도 그때 저당 지도부가 제발 내 앞에만 오지 않았으면 근데 제 앞으로 딱 걸어오더라고요. 예. 대거리하고 말하고 뭐 몸싸움하고 이랬던 그때 과정들이 한나라당입니까? 그때 자유선진당이었습니다. 자유선진당. 한나라당은 또 나가고 예, 들어가고 예, 또 예. 나중에 이제 예, 예. 자선당이 밀려오면서 예. 그분들이 또 고발해 주시는 바람에 서울시 있을 때 예. 벌금 400만 원 받았거든요. 재판까지 걸려가지고 예. 그때 강기정 의원님도 같이 연루되어서 그 사건에. 예. 어, 지금 뭐 국회 선진화법이 발동이 되어서 이제 그런 예. 이 경우는 없었는데 예전에는 왕왕 그런 일들이 그럼요. 있었죠. 예, 뭐 국회 해머로 뭐 네. 전동기 자르고 뭐 네. 별별 일이 있었죠. 되게 이래저래 아픈- 동지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동지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다양한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좀 아픈 상처인데요. 근데 선거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국회 폭력에 연루되었다라고 비난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당명을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정의롭지 못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럼 그것을 묵과하라는 얘기냐 당직자로서 실무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또 그게 선거 과정에서는 저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좀 많이 좀 씁쓸하기도 예.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진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안 얘기를 조금 여쭐게요.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이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정책조정회의 열렸는데 네. 이 자리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떤 회의로 나온 결과물일까요? 어떤 입장인 걸로 저희가 해석하면 좀 될까요? 어려운 것은 19대 국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많이 싸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없었다, 생산성이 없었다. 네. 일하는 국회의 모습 만들어낸 거냐. 이것에 대한 이제 준엄한 심판의 결과로 이제 총선 이렇게 네, 민의가 네.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국회 좀 달라지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우상호 대표가 뽑힌 지 이제 한 달이 되어져 나가는데 네. 민생 TF안 너다섯 개를 계속 가동하면서 일하는 국회 그리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근데 결국은 원구성이 되어야 그래야 그렇죠. 뭐 가습기 옥시 청문회 등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따지고 대책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네. 협상이 잘 진행될 듯 하다가 뭐 또 어떤 그 뭐 외부의 입김이 작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강경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관례대로 그게 관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된다. 국회의장직을 벌써 포기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라는 강경한 목소리들이 좀 쏟아지면서 네. 입장이 좀 바뀌셨어요. 네. 대체적인 합의는 이제 그 일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법안 소위 같은 경우에도 좀 분할을 하자. 네. 예를 들어서 환노위 같은 경우는 환경 법안 소위, 예. 노동 법안 소위 이렇게 좀 분할을 해서 그렇죠. 일하는 국회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자. 네. 그리고 뭐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대로 8대 8대 2 이런 정도로 좀 분할을 하자. 네. 이런 거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세부적인 항목들을 조율하고 있던 터에 네. 그런 강경한 목소리 터지면서 협상이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명하게 국민들 여러분들께 6월 7일까지 법정 시한을 지킬 것을 약속을 드렸고 네. 그 약속을 드리려면 뭔가 원내 일당으로 책임 있게 돌파구를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이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네. 새누리당이 좀 진지한 자세로 원구성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상호 대표가 원내대책회의 부대표단들하고 쭉 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표와 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과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새누리당이 사실 19대 때는 네. 그 특히 김재원 의원이 그런 모습 많이 보이셨는데요. 잠깐만요. 그리고 전화하고 와서 그게 아니라 우리 입장 바뀌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고 야당 의원님들이 이런 협상 태도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런 비판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청와대 개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그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네. 3당 회동 대통령과 3당 회동 이렇게 5.13 나왔을 때 회동이요? 예. 그때 우상호 대표가 들어가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큰 골자는 네. 의회 자율성을 좀 존중하셔라 대통령께서. 그 얘기는 야당을 발목 잡는 그 집단 이렇게만 인식하지 마시고 네. 소통과 협치를 진심으로 머릿속에서만 아니라 가슴과 발로 소통과 협치를 원하신다면 네.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국정 운영을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우를 하라. 그것은 곧 의회가 결정을 하면 그걸 틀어버리고 네. 여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국정이 형이화되고 의회 자율성이 날아가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총선 민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이런 네. 걸 좀 자제하라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제 네. 그런 소산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여당에도 요청하고 청와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뭐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좀 의심스러운 측면들이 있고요. 네. 정진석 대표 하시는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갖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컨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시잖아요.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 중이고 또 그 상식 청문회법으로 국회는 지금 네. 정쟁 중이고 네. 뭐 조만간 이번 주말 지나면 6월 7일은 다가오는 날짜고 뭐 여기서 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원구성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 국민들은 또 겉봐라 네. 역시 여소야대 만들어줘도 네. 일 못하는 국회 네. 이렇게 비난이 솟구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누리당에게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라는 입장 어떤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예산은 여당이 법안은
저기 뭐야 법사위는 그 야당이 이런 이제 정통적인 뭐 이렇게 가름이 있었는데 그걸 내놓겠다라고 한 것은 큰 양보를 한 셈인데 네. 이 조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뭐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노림수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금방 장 기자님 말씀 주셨듯이 혹시라도 전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정치를 자꾸 진흙탕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을 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싸우지 말고 20대 개원 국회 일하는 국회 모습들 보여달라. 그리고 국민들 앞에 수없이 다짐을 했으면 그 다짐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파일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예. 국회의장 뭐 관례대로 관례는 아닌 것 같던데 네. 그러면 뭐 새누리당이 맡을 수 있습니다. 뭐 드릴 수 있는 거죠. 합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장을 맡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 예결, 법사, 기재, 정무 한 5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조화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배치들을 효율적인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 배려를 좀 하겠다라든지 이런 게 패키지로 좀 같이 나와줘야 그렇죠. 협상이 고민할 되는 수 있는 건데 예. 국회의장 안 돼 우리가 가질 거야라고만 말씀을 주시면 그건 역시 그냥 뭔가를 따내고 상황들을 몰아가서 이 판 자체를 뭔가 좀 이 흙탕수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얄팍한 수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건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 2달이 걸리기도 하는 그런 문제이지만 네. 저는 지도부가 원내대표단이 수석 부대표 대표단이 네. 결심하면 네. 30분 내지 1시간 안에도 단판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당내 반발, 청와대 눈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이는 걸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의원들의 총의를 통해서 뽑아낸 원내대표라면 네. 이런 어떤 그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을 먼저 하고 네. 내부적인 반발 같은 경우는 당신의 정치력을 커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왜 저희라고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 이런 얘기들 했을 때 내부에 반발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저도 오면서 이제 제가 이 원내 부대표이기도 하니까 네. 선배님들께 쭉 전화도 드리고 네. 초선 의원들한테 전화를 드렸어. 네. 이러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네. 그 중에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법사위가 명실상부한 관문인데 그렇죠. 거기를 포기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원구성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야 되고 네.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라도 던져서 정치를 정상화시켜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주세요. 네. 그렇듯이 저는 정치가 일방적인 게 있을 수 없고 타협과 조정하는 것이고 네. 자기 것을 내놔야 네. 그래야 다음 진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이 좀 너무 질질 끌지 않고 네. 법정 시간 내에 할 수 네. 있도록 오늘 그런 진정성 있는 제안을 드렸고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네. 오후에라도 급히 좀 회동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오늘 오후에라도 원 네. 구성이 타결돼서 6월 7일 본회의 열린다, 의장 선거 진행된다 이런 얘기가 좀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내라는 것인데 19대 때 보면 새누리당이 늘 이랬거든요. 아마 19대 국회를 취재했던 기자들이라면 다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목리 부리는 새누리당 뭐 이런 비판 기사도 되게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계속 그렇게 일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이게 뭐 야당만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19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이기는 한데 새누리당이 끝까지 비협조로 나온다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라도 타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어떤 대비책 이런 것도 제1당으로서 갖고 계신 게 있지 않을까. 내부에 강경한 목소리가 있지요. 그리고 야당 3기 야당 연대를 통해서 네. 다수의 힘을 확인하고 그걸로 또 의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들도 있지요. 네. 다수의 힘.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능사일까? 저쪽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네. 일방적으로 결국은 의회가 타협과 조정의 정치인데
물론 또 야당 지지자들 일부에서 좀 강경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런 어떤 수의 논리를 동원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하고자 했던 대화 정치, 소통 정치, 협치 정치의 본질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은 그렇게 깨질 상황들을 대비해서 어떤 수를 대비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보다는 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지금까지 많이 양보한 거 아닙니까? 양보하더라도 더 네. 양보하더라도 정상적인 개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야 저 정도까지 했는데 여당이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저는 분위기들이 성숙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공감 이런 부분들에 기반해서 또 다른 접근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관망하고 계신 그런 상황들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국회의장도 내려놓을 생각도 있으십니까? 이렇게 저희들도 퇴로가 좀 필요하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 운영, 법사, 예결 이 3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독식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운영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네. 청와대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이? 네. 그럼 예산이라도 이제 뭔가 조정하고 타협을 해야 될 텐데 부처에서 아마 완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결이 상설화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네. 저기서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부처에서 저항이 엄청나게 심한 거거든요. 네. 근데 입법부가 부처의 저항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독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독식하려고 하면 항상 탈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 속에서 조화롭게 배분되고 배치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기재위나 정무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23석을 가지고 아니면 122석을 가지고 네. 150석 이상 먹은 양 행동하는 건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박완주 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저분들이 아직도 일당인 줄 아나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한 일당인 줄 아나 이런 생각들을 들고 할 때가 많대요. 새누리당이 일당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예. 도대체 지금 여소야대가 어떤 국면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장 예전부터 가져왔던 네. 이런 이 본성과 네. 관행 이런 부분들에서 좀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약간은 좀 쓴웃음이 나오죠. 그렇군요. 네. 국회는 일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20대 초선 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뭔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정치의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은 상시청문회법도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뭐든지 좀 일이 안 되게 하고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한 숨은 뜻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을 만든. 워낙 고차적인 방정식이어서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저는 대통령이 좋은 얘기로 하면 좀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겁하다고 보세요? 제가 당당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제 워딩에 좀 존중해 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당당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하고 충분한 설명은 아니었지만 직접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매체를 통해서 호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제2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림자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방법도 되게 좀 유치찬란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고요. 네.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했는데 네. 좀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니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소극적 의미의 제2요구권이거든요. 네.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군주가 가졌던 법률 제각권이 아닙니다. 군주. 네. 근데 지금 법률 제각권을 가지신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제2를 요구했는데 19대 국회가 제2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아예 주시질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을 폐기해 버린 거죠, 사실상. 그런 건 그래서 이제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원천적 무효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그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면 저는 직접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나는 국회에서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그런 합당한 절차를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유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원구성 역시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걸 그렇죠. 봤을 때 혹시라도 의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들이 국민들 주목도를 받아서 정치의 중심이 여의도 의회로 옮겨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고요. 평소에 이제 대통령님 말씀 주시는 걸 보면은 여의도
되게 좀 이렇게 이 비생산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항상 낙인 찍으시잖아요. 그렇죠. 발목 예. 잡는 집단으로 예, 낙인 예. 찍으시고. 근데 당신도 오랫동안 그 당신께서도 여의도에 몸 담았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여의도 정치를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를 존중하라는 얘기는 국회의원들을 예우하라, 특혜를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국민을 대표해 똑같이 국민을 대표해서 여의도에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과 더불어서 정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님들 뭐 제가 이런 말씀 속단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청와대 관저에 딱 들어가시면 언제부턴가 국민과 대화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현실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고독한 그 결단들을 즐기시죠. 그러면서 뭔가 국민적 정서,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그런 판단들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역사와의 고독한 결단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현실 정합성, 현실을 설득하고 현실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거가 맞닿아 있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이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청와대라는 장막에 갇히지 마시고 네. 자주자주 좀 나오시고 그게 답답하시면 국회에도 좀 오셔서 네. 초선 의원들 상대하시기 좀 그러시니까 정당 대표자들하고 좀 토론하시고 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 가끔 오셨잖아요. 그럼요. 예. 김근태 의장이 편지도 썼었거든요. 이렇게 한실 FTA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네. 문제의식이 많고 여당 내에서도 협조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다. 네. 오셔서 좀 직접 설득하셔라. 네. 그럼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의장 만나고 정당 대표들 만나서 이거는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직접 상대하고 네. 국민들 상대하고 네. 이런 과정들이 저는 반복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정치를 조금 더 선진화시키고 국민들한테 그래 어법도 다르고 생각도 좀 다른 사람들인데 뭔가 손잡고 해보려고 애를 쓰네 네. 이런 모습들을 주는 자체가 저는 네. 희망의 근거를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이제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임기가 이제 1년 7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희 방송 아마 국정원을 통해서 다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을 텐데 안 들으시나? 확인을 좀 하고 싶네요. 예. 예. 저희 방송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뭐 의견 주십사 부탁도 안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와, 기동민 의원 나와서 인터뷰하시네요. 반갑습니다. 근데 가발이십니까? 가발이신 듯? 가발 아닌데 가발 아니 숱이 많으세요. 예. 가발 아닙니다. 기동민 의원님 마지막 유세장에 문재인 대표님 예, 말씀하신 예, 예. 것 같아요. 문님이 가셨는데 이런 네. 말을 했지요. 조금 지고 있었는데 이젠 역전이고 이겼다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셨죠. 예, 이런 예. 의견. 같이 유세하던 아드님이 훈남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주더라고요. 보기 예. 좋았습니다. 기동민 네. 의원님 응원합니다. 예. 이번 원구성 기다릴게요. 개누리? 새누리 언론 플레이에 쫓기지 말아주세요. 관행에 따르지 마십시오. 나쁜 관행은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얼마 만에 여서야 됩니까? 이건 찬스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수술하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사법 수술하고 언론 수술하고 재벌을 수술하시라.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런 의견들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굉장히 잘생기셨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설 자리가 없는데요. 네. 지역에 가면 아들한테 밀리고 네. 여의도 오니까 네. 선수가 중요하더라고요. 선수에 네. 밀려서 네, 제가 갈 네. 데가 별로 좀 없습니다. 팥장으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팟짱에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한겨레 신문이 132명 초선의 얼굴 그리고 그의 다짐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했습니다. 김근태 정신을 강조하셨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트윗에 이제 그런 걸 올렸는데요. 저하고 함께 사회부에서 일했던 선배가 노트북 가방을 메고 피곤해 지쳐서 버스를 탔는데 딱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아저씨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김근태 장관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셨는데 미아리에 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퇴근하는 버스를 같이 타고 가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을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서민들과 함께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장관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2016년 초선 배지를 단 이즘 다시 김근태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게 김근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부끄럽죠. 제가 이제 김근태 의장, 김근태 장관님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이제 모셨다는 이유로 그런 건데요. 좀 부끄럽죠. 그러니까
가버린님을 추모하는 거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거는 뭘로 이렇게 계량할 수가 없고 덮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저희들한테는 항상 바른 정치 말씀하셨거든요. 어떨 때는 좀 숨이 막혔어요. 바른 정치를 숨이 막히도록 강조했어요. 원칙과 정도 이런 얘기들을 너무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네. 어떨 때는 뭐 저렇게까지 되게 어렵다.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좀 웃으실 수 있으신데 네. 크리넥스 티슈 하나를 다 쓰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러시?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네. 아니 반만 쓰더라도 네. 충분히 그 뭐 코도 풀 수 있고 입도 닦을 수 있고 그런데 네. 이거 다 노동자들이 힘들어서 생산하는 건데 이거 네. 함부로 쓰고 그러냐. 그러니까 작은 부분들인데 또 감옥에 오래 계셔서 그랬던 그랬을 것도 수도 있는데요. 있지 않을까요? 네. 아까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재임 시절에도 그랬지만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없앤 게 자동차였어요. 이제 낙선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네, 삼성하시고 맞아요. 낙선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이제 인간의 세계로 좀 내려와야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네. 너무 12년 동안 떠서 살았던 것 같아. 아, 나름대로 좀 서민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애는 쓰긴 했지만 네. 그냥 그렇게 애만 썼던 게 아닐까? 그냥 서민의 삶을 내가 직접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이제 좀 내려와서 택시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렇게 다녀야 될 것 같아. 근데 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걸 현실 속에서 바로 실행하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작은 생활상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뭐 좀 많이 배우고 겪고 했고요. 정신으로 보면 저는 그분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일관되게 하셨어요. 하나는 우리 사회가 성장 동력들을 좀 얻어야 되는데 하나는 남북 관계 속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 때로는 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퇴행하고 있고요, 후퇴하고 있기도 한데 네. 남북의 교류와 협력, 평화체제 구축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남과 북이 공히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 어찌 보면 유일한 활로 아닐까 이런 생각 하나. 두 번째는 당의장 때 추진을 했다가 네. 성공하지 못했던 사안들이기도 한데 네. 사회적 대타협의 길로 가야 된다. 우리 사회에도 돈 가진 사람들이 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돈 가졌다는 게 죄가 아니라 이렇게 기부도 하고 가진 돈을 의미 있게 사회적으로 기여해서 청년들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뭐 다양한 이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고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고 국가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노사정뿐만 시민사회 국민들까지 큰 틀에서 대타협을 이뤄내야 그래야 우리 사회가 지금 대단히 폭폭하고 어려운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성장의 구조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깊고 넓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뚫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이외에 나는 다른 방법들을 찾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네. 근데 불행하게도 두 개 다 대통령의 의제입니다. 집권 여당의 의제이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추진을 이렇게 해보니까 대통령께서 세게 백업해 주시지 않고 아니면 혹시 대통령이 스스로 청와대가 핸들링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될 부분들이더라고요. 노동자들도 그렇고 자본 쪽에서도 혹시 이거 뭐 청와대하고는 얘기 잘 되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먼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찌 보면 국가적 의제인데 네. 그리고 또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은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상당히 뭐 심도 깊은 논쟁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그 논쟁은 논쟁대로 하고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다 보면 이 두 가지 문제에 저는 뭔가 종착점에 이르러서 결론들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근태 의장께서 생전에 가장 크게 강조하셨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 혹시 정치권에서 분위기 아니면 법 제도적 정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남북관계 사회적 대타협의 길 한숨만 나고 멀게만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 보자면 당장 뭐 사회적 대타협은커녕 정치 안에서의 타협도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된 대한민국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요.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금 9.2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에 사망한 19살 청년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울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의 아이들하고 나이가 같아서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고 계신 세월호의 아버님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또 우리는 흐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똑같은 사고가 반복돼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 천재지변이라면 뭐 어쩔 수 없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전부 인재라는 거거든요. 남양주 사고까지 방법이 없겠습니까? 먼저 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그 뭐 행정 현축을 담당했던 서울시 부시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도 메트로 또 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이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던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경영진들의 모습이나 관료들의 모습이 과연 이 문제의 심각성들을 올바로 느끼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수립해서 시행했는가 이런 부분들로부터 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고백들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절망하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못지않게 네. 그 이 사건과 사고를 대하는 이 경영자들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반복되어진다는 건 분명히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거고요. 근데 네. 그 구조적인 원인을 10년, 20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명박, 오세훈 시장 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번연히 진행되었던 과정들이 있고 그 책임은 오로지 또 박원순 시장한테 다 오는 겁니다. 벌써 3번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마다 근본적인 종합대책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산의 한계들도 있고. 근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오는 이런 후과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좀 바로 잡고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 단단한 이 종합대책, 이 단기대책, 중기대책 이런 부분들을 내놓지 않으면 그래서 국민들께 새롭게 보고 드리고 다시 한번 정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다짐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쌓이는 사회적 불신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저 역시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서울 메트로의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응축되는 사회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군이야말로 2016년판 전태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우선 위험한 일들을 전부 외주화하는,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진들이 전부 이제 책임은 안 지고 그리고 또 하청업체로 가가지고 퇴직한 다음에 하청업체에 가가지고 고위 임원 맡으면서 연봉은 또 고액으로 챙겨가는 거고 책임은 안 지고 그리고 전부 일은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이런 문제들 우리 사회에 계속 반복됐던 이슈들인데요. 그래도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니까 그래도 시민운동가 출신이니까 좀 낫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했는데 전임 시장하고 별로 다를 게 없었다라는 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절망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제도, 무슨 예산의 한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직도 서울시 행정부시장 그 정무부시장 출신이시니까 좀 몇 단계로 나누어서 최소한 이것 정도는 하셔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서울시와 메트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지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신속하게 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네. 2인 1조로 하라면서요. 근데 2인 1조로 하기는커녕 그 턱없이 부족한 6명의 인원으로 그 역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지침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인력들을 보충하고 실제 외주로 지금 당장 거둬들일 수 없다면 계획들을 가지고 실제 직접 고용해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근본적인 대책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회에서 법안 많이 올라갔잖아요. 생명과 직결된 이런 그 일 같은 경우는 파견이나 기간제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를 쓸 수 없게 이렇게 하는 법안이 올라가서 토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야 간에 큰 입장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동법과 연계되어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런 우두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참 그런 게 어떻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해요. 죄송합니다. 정치 논리로 보면 납득하지 아예 이해할 수 없는 네. 것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라도 빨리 좀 처리하고 그러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네. 이 큰 그 명제들 서로가 합의할 수 없는 큰 명제들 때문에 당장 시급한 문제들까지 이렇게 방치하는 건 정치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20대 저는 그래서 원구성 협상 대단히 중요하고요. 빨리 원구성해서 상임위에서 언론은 처리해야죠 이런 부분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당장 시행해야 되는 문제들 지금 뭐 이인영 의원 법안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생명 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것은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6월 국회 이제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딱 원구성이 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 또 이렇게 보고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할 그러니까요. 텐데, 근데 네.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급한 현안 문제들 관련해서는 저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라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요성들을 원내대표들이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추려서 여야 합의로 지금 진행시킬 수 있는 사안들 속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주시면 참 국민들이 이번에 국회의원들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5.18 기념곡 재창이냐 합창이냐 굉장히 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일개 차관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다시 재고를 촉구하고 청와대 일각에서는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근데 그러면 레임덕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일개 그 차관급 이 공직자의 머릿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문제이겠습니까? 네. 철학과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냥 하면 되거든요. 네. 재창하고 함께 부르면 되는 문제인데 왜 그게 그렇게 예민한 문제인지 그런 정도 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지 대단히 좀 개탄스럽고요. 다만 국민들께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야 3당이 원구성이 되고 나면 그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든지 대통령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할 것을 건의하든지 분명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개 차관이 그랬을 리 없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따져보니까 다음 주가 60이더라고요. 네. 세월이 어느덧 내년이면 30년이에요. 6월 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29년인데요. 올해도 아마 6월 민주항쟁 기념하는 수많은 마라톤부터 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을 텐데요. 그 86세대 정치인들에게 6월 항쟁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비해서 86세대 정치인들이 자기 책임, 자기 역할 다 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시기에 86 정치인들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느덧 쉰 대열에 쓰셨어요. 저한테 자기 부정을 지금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제가 86 이 소위 말하는 87년 민주대항쟁을 처음 맛본 거는 군대였어요. 그때 그때 강제징집 이런 게 있어서 네. 강원도 인제 어느 산골에 있는데 군대 고참이 그 노태우 대통령 무슨 담화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국일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네. 쪽지를 이렇게 하나 갖다 줘요. 네. 어이 그 길병 세상이 좀 바뀌었어 이런 거. 그때 일병이셨습니다. 예. 보니까 응? 이게 뭐야? 거의 뭐 정보가 차단되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느꼈고요. 그런 어떤 그 이후에 또 뭐 7.8을 노동자 대투쟁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질적으로 변환되었던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덕분에 86 그 정치인들이 많이 주목받았죠. 네. 정치권에 많이 진출했죠. 네. 기대도 많았죠. 한때는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비중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평가는
약간은 좀 이렇게 많이 비판적이고 좀 처절하죠. 네. 너희들 뭐 했냐? 니들 뭐 기생정치 한 거 아니야? 너희들 너희들의 담론과 가치로 얼마만큼 세상을 변화시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가 기득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얼마나 노력한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저 뭐 드릴 말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노력했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응당한 평가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사회적 평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성장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충남의 뭐 안희정지사라든지 네. 뭐 성북의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예. 성북의 김영배 청장이라든지 예, 예. 성동의 정원호 총장, 노원의 김성원 청장, 또 저기 은평의 뭐 김우영 청장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좋은 평가들을 좀 받고 계시거든요. 네. 유독 여의도에 진출해 있는 이런 86세대들이 응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네. 우상호 원내대표를 일당의 원내대표로 밀어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변인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야 같이 망하자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 박완주 수석을 딱 내정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좀 소름이 좀 돋았어요. 함께 책임지자는 얘기구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실력으로 좀 검증하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문을 뚫어낼 수 있다면 새로운 세력으로 인정받고 정체 전면에 등장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뭐 이런 부분들은 간헐적으로 수행하면서 일을 했지만 전면에 서서 원내대표를 맡아 정당의 대표가 되어서 일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아마 우상호 대표 밤잠 못 잘 거예요. 밤잠 못 자고 뭐 챙기는 모습들 뭐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저 역시 우리 뭐 삐끗하면 나락으로 찌달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그리고 원내대표는 저렇게 다 걸고 모든 것들을 다 걸고 하자고 난리인데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은 과정대로 평가해 주십시오. 그 평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정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의 86세대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많이 없다고 하시면 할 말씀이 없지만 그리고 또 극복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면 그런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을 격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대중과 함께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그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겠다.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겠다. 이런 다짐 이외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예, 86세대의 여의도 정치 실력으로 돌파하겠다. 그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시고요. 마지막 기회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진짜 기대됩니다. 단 한 장의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우상호 대표가 정말 이 소통과 협치 그리고 어떤 당의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대한정당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만들어내는데 이 바탕을 깔 수 있다면 네. 저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국민들 눈높이에 비교적 맞추면서 해왔다는 과정들 뭐 자평이 아니라 그런 평가들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건데 네. 아직 뭐 가야 될 길이 11달이 남았죠. 11달이 남았는데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저 역시 이제 부대표단의 일원이니까 네. 잘 보조해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네. 다짐을 합니다. 수권 정당의 능력을 20대 첫 번째 원내 지도부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은 하십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자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자신한다고 믿어주는 세상들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123명의 원내 일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뻐서 일 잘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 워낙 독주하고 폭주하고 정말 서민 경제는 나몰라라 하고 대기업과 재벌들을 위한 특권 경제 몰두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절박한 저는 국민적 한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엄청난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절묘한 분할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잘나는 맛에 껄떡거리기 시작하면 저는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시
국민의 뜻이 왜 이런 체제를 만들어준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경청하고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뭔가 좀 진심이 묻어나는 마지막 메시지였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천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은 많은데 뭐 되는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저당은 좀 신뢰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이런 게 있었던 게 사실이라서 뭔가 좀 결실을 맺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초반에 좀 가능할까지 원구성부터 이렇게 막 꼬이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끊임없는 시련과 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여야가 진정한 협치를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 방해는 아니지만 의도적 해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여하에 수행되지 않도록 하는 노골적인 개입과 시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권의 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청와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눈을 응시한다면 저는 다른 생각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충실하고 뜻을 받드는 것 이외에 정치는 시대와 흐름, 시민의 상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 이기려고 하다가 다 박살나고 폭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상식과 시민의 흐름 그걸 존중해야죠. 네. 시대 정신에 역행하면 폭망한다. 폭망합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말씀. 저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를 하시는데 소통과 협치가 전혀 낯설은 단어가 아니거든요. 네.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언제든지 강조되었던 그럼요. 것이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소통과 협치를 하려면 정말 어색하고 낯설고 불편한 거거든요. 자신이 있는데 뭐하러 소통하고 협치합니까? 자신이 전권을 행사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네. 그게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으로서도 동원하는 것이고 시대 정신으로 동원하는 것인데 그 소통과 협치가 저는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발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협치가 되어지는 건데 머릿속에서만 뱅뱅뱅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말로는 소통과 협치를 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전혀 소통과 협치가 구현되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 박근혜 대통령이 좀 실시간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레이저 방송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네. 아유, 네. 한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52분 16초 지나고 있는데요. 워낙 바쁘신 분이셔서 저희가 자주 모실 수는 없겠지만 현안별로 네. 모셔서 때로는 전화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